이번 시간 그 인지과학과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에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릴 손지영입니다. 이 인지과학, 인공지능, 디지털 치료제 모두 각각 하나하나 그 큰 영역의 대주제어들인데요. 이 세 가지 큰 주제가 하나의 영역에서 수렴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바로 법의 영역에서 인지과학과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의 여러 영역 개념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앞으로 우리 그 법의 영역 내에서 이러한 과학적 영역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지과학의 그 학문 영역의 핵심 목표는 하나입니다. 인간과 가장 유사한 그 인지적 인공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그 전제되어야 할 것이 인간이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인간의 의사결정의 영역에서 다양한 시각, 청각, 인간이 어떻게 냄새를 맡는지, 후각이라는 것이 인간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각의 영역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고 출력이 되는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인간의 인지, 그러니까 뇌의 작동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가장 그 유사한 인공물로 만들고자 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인지과학이라든지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과학의 영역들에서 어떤 실질적으로 최근에 어떤 그 법적인 문제들에 적용하기 위한 그 시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그 특히 인지에 대한 인간의 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수렴을 해가지고 이 기술의 내용들을 어떤 제도적으로 그 연결해서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넓은 의미에서 법 인공지능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거리에 보면은 그 CCTV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방범용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의 다양한 CCTV들이 존재를 하는데, 대전 유성구에서 이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감시하는 어떤 CCTV를 설치를 했어요. 시각 AI 정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집적이 되어져 가지고 인간의 다양한 행동들을 분석을 해서 분류화하게 된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반규범적인 행동들도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각 AI의 영역이 투영된 기술들이 이제 도입이 됐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파악돼서 앞으로 아마 많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활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주 간단한 어떤 그 쓰레기를 무단 투척한다라는 한 가지 반규범 규칙적인 행동에 대한 파악이지만, 이 기술이 발달을 하고 또 시각 정보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쌓이게 되면은 앞으로 이게 범죄와 관련해서 야간에 순찰을 도는 것보다 더 이렇게 어떤 범죄적 상황들이라든지 범죄적 행동들을 파악을 해서 CCTV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그 시각 정보 기술, 시각 정보가 이제 접목이 되어진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그런 기술적으로 방범 활동이나 치안 활동이나 어떤 반규범적인 활동들을 통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기술이 활용되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이런 인공지능들이 어떻게 개발되어지게 되었냐, 인간에게 있어서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합숙하는 그 딥러닝 신경망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개발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딥러닝 기법이 도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의 단계와는 다른 어떤 아웃풋을 내는 이런 결론들이 도출이 되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전의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단순하게 룰 베이스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규칙이나 법적인 규정이나 내용들을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내가 얻고자 하는 사례를 어떤 입력을 하면 솔루션을 내는 방식이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규칙이나 내용을 입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례 기반 시스템에서는 특정한 다양한 많은 사례들을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넣고 이 프로그램 내에서도 단순히 그 통계적 방식을 넘어서 가지고 수학적 함수적 방식에 의해 가지고 신경망의 기법으로 상중하의 여러 가지 단계를 두면서 그 단계별로도 각각의 연결고리를 갖고 그 단계 내에서도 연결고리를 갖고 아래 단계와 윗 단계에도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이렇게 그 새로운 어떤 내용을 학습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런 시각 정보에 입각한 그런 범죄, 그 쓰레기 무단 투기 그런 시스템들도 개발이 되게 되는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이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까지는 우리가 그 많이 인공지능에 관련한 연구에서 많이 법과 연결된 부분들은 주로는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법 규정을 만드는 연구들이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인공지능 기법이 활용된 대표적인 첫 번째 활용되어질 사례일 텐데 이 자율주행 차량이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나타났을 때 다양한 법률적인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자율주행의 상태이냐 비자율주행의 상태이냐에 따라서 책임을 그러면은 그 주행 상태인 사람에게 물을 것이냐, 자동차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에게 물을 것이냐, 아니면 그 차량을 제조한 제조 회사에게 물을 것이냐,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 이런 엄청난 많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새로 정립이 되어져야지만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넘어서서 우리가 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지 자체를 영역에서 법적으로 인간의 인지 자체를 변화를 활용할 수 있거나 인간의 인지를 통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연구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법 제도 내에서 법과 인공지능의 영역이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규제하는 영역, 규제를 위한 법을 연구하는 영역에서 법 인공지능 시스템을 연구하는 영역으로 이제 연구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의 전환은 비단 저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2018년에 유럽 사법 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에서 이러한 사법 시스템이라든지 법적 시스템 내에서 AI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사용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유럽 현장을 벌써 채택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AI 인공지능 기술들을 법 제도 내에서 활용하도록 이제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것들이 외국에서 활용이 되어지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부분의 그 판결들이 이전의 판례들을 검색하는 그런 이전의 판례에 영향을 받는 재판의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선 판례를 검색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선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빠르게 그 판례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의 판례가 한 100페이지가 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100페이지를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키워드나 판례를 검색하는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해당하는 사건에 관련된 수백 개의 판례들을 한꺼번에 검색을 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그 각각의 판례들의 정보들을 압축해서 하나의 그런 시각화해서 어떤 통계라든지 어떤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걸 시각화시키는 방식들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민사의 경우에는 재판에 이르기 전에 그 조정전치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재판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재판에 가기 전에 양자 간의 조정의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조정의 단계에서 사람들은 양측이 모두 생각을 하겠죠. 실제적으로 조정에서 끝나서 어떤 합의를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까지 가는 것이 더 나에게 유리한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정의 단계에서 제시가 되어진 여러 가지 양측의 다양한 증거나 쟁점들을 빠르게 판단을 해서 그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이것을 그 AI 기법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검토해 가지고
조정이 유리하다든지 아니다든지 결론을 내려주는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아직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스템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법관 프로파일링이나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고 또한 그 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 범죄를 예측하는 이런 것들에도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의 기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경우에도요, 지금 이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에이너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 공개 시스템에 접근하는데 이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이 바로 에이너라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 개발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엑소브레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전문직 수준의 어떤 인간과 기계 지식 소통이 가능한 인공지능의 개발입니다. 이 엑소브레인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과 다른 특징은 바로 문장형으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장형으로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답을 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는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법의 영역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영역에서 이제 점점 이렇게 하나의 영역으로 합쳐지고 있는 상황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지신경과학과 뇌과학, 그 다음에 임상심리학과 인공지능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어떠한 그 해결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영역이 또 하나 이제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 치료제라는 개념입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는 말 그대로 치료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특정한 질병과 같은 상태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제의 개념이고, 실제로 디지털 치료제의 개념은 식약처에 등록된 공식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도 이미 10여 개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인간의 행동을 치료하는데 약물이 아닌 디지털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앱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챗봇이라든지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하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습벽이라든지 행동의 문제들을 이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 가지고 개선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면은 정신과적 치료제에서 멈추는 것이냐, 법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 어떠한 특정한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정신적인 어떤 뇌와 기반되어진 여러 가지 행동에 기반되어진 범죄 행위들은 모두 인간의 인지 행동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로 인해서 교도소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그 수용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인지 행동 치료의 프로그램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인지 행동 치료라는 것이 본인 자체의 자발성도 기반이 되어져야 하고 치료를 하는 치료자도 적극적이어야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환경 안에 있는 것이죠. 이런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바로 이 디지털 치료제를 이 범죄자들의 특정 행동들에 맞춰져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재범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범죄로 분류되고 있는 이런 범죄들을 디지털 치료제가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론들을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동과 관련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법학의 영역에 뿐만 아니라 법 영역과 인지신경과학 영역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영역, 기존의 어떤 인지행동 치료를 했던 임상심리학의 영역이 모두 다 합쳐져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만 가능한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디지털치료학회에서 많은 정신과 의사분들과 인공지능 부분에 이제 여러 연구자들 그리고 몇몇 법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는 치료학회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앞으로의 시대는 하나의 영역에 내가 어떤 하나의 진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학부에서 심리학을 했다면 로스쿨에서 법학을 연구하고
법학을 연구한 사람이 다시 공학의 어떤 연구 분야를 접목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연구 분야를 개발을 하거나 어떤 솔루션을 내거나 단일 영역에서 어떤 접근하는 솔루션적인 방법들은 이제 주류의 연구 방법이 아닌 이런 상황에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그 관심은 융합의 시대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것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